웨딩신이 우리 부부의 집에 있는 거죠. 저는 당신 약혼자의 첫사랑이고 이 집은 그가 저를 위해 사준 집이에요. 저는 캥지훈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입니다. 결혼식을 딱 하루 앞둔 날, 나는 새로 산 침구 세트를 들고 신혼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우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내가 산 토끼귀 모양의 하얀색 실내화를 신고 있었고 방금 샤워를 마친 듯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구 찾으세요? 내 손은 가방끈을 너무 꽉 쥐어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가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빳빳한 새 등기권리증을 보고 우뚝 멈춰 섰다. 마치 내가 와서 똑똑히 보기를 기다렸다는 듯 겉표지가 빳빳하게 펴져 있었다. 임지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 등기권리증을 집어들고는 펼쳐서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 맞다. 소개를 깜빡했네요. 저는 임지수라고 해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는 미소를 더욱 깊게 지었. 그리고 이 집의 소유주이기도 하죠. 나는 그 종이 페이지를 빤히 바라보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소유자란에 세 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임지수, 내가 현금으로 전액 지불해 산 12억 원짜리 신혼집이 결국 강민우의 첫사랑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의 첫 반응은 눈물이 아니라 헛웃음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실수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린 건 아닌지 자문할 정도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호수를 다시 확인했다. 틀리지 않았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내가 직접 설정한 것이었다. 강민우의 생일과 내 생일을 더한 숫자로. 그런데도 임지수는 마치 내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나를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등기권리증을 여유롭게 덮었다. 민우가 아직 말 안 했나 보네요. 이 집 명의는 일단 임시로 제 앞으로 해두기로 했어요. 임시로? 네, 임시로요. 두 사람 곧 결혼하잖아요. 민우는 당신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피곤해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자기 얼굴을 쓰다듬듯 등기권리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들은 원래 자기만의 계산이 따로 있는 법이잖아요. 나는 그녀가 신고 있는 하얀색 토끼 귀 실내화를 빤히 바라보았다. 지난주에 내가 직접 분홍색 한 켤레, 회색 한 켤레를 샀었다. 결혼하고 나면 나와 강민우가 하나씩 나눠 신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분홍색 실내화가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진아, 나 지금 너무 바빠. 호텔에서 예식 리허설이 아직 안 끝났어. 집에는 먼저 들어가. 신혼집은 내일 끝나고 천천히 가보자. 나는 임지수를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첫사랑이 우리 신혼집에 와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다. 찔려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변명거리를 지어낼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진아,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는 나더러 억지 부리지 마라고 했다. 자기 변명을 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임지수는 내 머그잔을 들어 올려 스스로 따뜻한 물을 따랐다. 서진아 씨, 생각보다 평정심 유지를 잘하시네요.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쪽도 생각보다 뻔뻔하시네요.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었다. 그건 아직 당신이 모든 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말을 마친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고 메인 침실 쪽을 가리켰다. 드레스룸 왼쪽 칸은 민우가 나를 위해 비워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발코니에 떡하니 놓여있는 치자꽃 화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사준 거고요. 내가 예전에 치자꽃 향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 치자꽃 화분은 분명 내가 며칠 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신혼집 발코니가 너무 허전하다며 하얀 꽃 화분을 하나 사고 싶다고 올렸기 때문에 있는 것이었다. 그때 강민우는 내가 예쁜 걸로 골라볼게라고 댓글까지 달았었다.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위해 고른 게 아니라 그녀의 취향에 맞춰 고른 것이었다. 임지수는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쨈기를 박았다. 그리고 이 집 방향부터 층수, 그리고 크림톤 인테리어 스타일까지 전부 예전에 내가 말했던 조건에 맞춰 고른 거예요. 민우같이 투박한 남자가 크림톤 인테리어 같은 걸 알 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구역질이 났다. 그녀의 의기양양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비로소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준비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신혼집을 사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내 돈을 들여 다른 사람의 미완성된 청춘 로맨스를 보상해주고 있었던 꼴이었다. 20분 후 강민우가 도착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나를 향해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오늘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라는 듯이 지수야, 너 먼저 방에 들어가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저 실소가 나왔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 강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진아, 이 상황에 꼭 말꼬리를 잡아야겠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 꽉 깨물고 참다가 내일 결혼식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라도 할까? 그는 이마를 짚으며 다가와 내 팔을 끌려했다.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여기서 얘기해. 임지수는 팔짱을 낀 채 한쪽에서 재미있는 연극을 구경하듯 서 있었다. 강민우의 안색은 매우 안 좋았지만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변명했다. 이 집 계약할 때 서류상 문제가 좀 있었어. 너는 계속 바빠서 자격심사 서류를 다 챙길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일단 지수 명의로 빌려둔 거야. 결혼식 끝나고 천천히 다시 명예 이전하면 돼.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격심사? 12억을 전부 내 돈으로 전액 현금 박치기 했는데 무슨 심사를 받아. 내가 집 한 번 안 사본 바보인 줄 알아? 그는 한 박자 움찔하더니 계속 이어갔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야. 시행사 쪽 절차도 있고 세금 문제도 얽혀 있어서 그래. 아무튼 넌 잘 모를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저 여자 명의로 해뒀다? 그것도 임시로? 저 여자가 내 실내화를 신고 내 메인 침실에 들어가 살 정도로 아주 임시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민우는 결국 폭발했다. 지수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낼 곳이 없어. 며칠 신세 좀 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넌 매사를 그렇게 꼬이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그런 거만.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신세 지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등기권리증에 저 여자 이름이 적혀 있냐고. 아까 서류 절차 때문이라고 했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나를 쳐다보더니 결국 예의 바른 껍데기를 찢어버렸다. 말하면 네가 난리칠 게 뻔하니까. 나는 웃었다. 그래서 선조치 후보고를 하시겠다? 강민우, 내일이 결혼식이야. 이 시점에 꼭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일을 키워야 해? 어차피 이 집은 조만간 우리 집이 될 건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피 같은 돈을 털어 빚 없이 산 집을 그는 누구 이름으로 적든 똑같다는 식으로 너무나 가볍게 말했다. 나는 임지수 쪽을 힐끗 보았다. 왜 이 두 사람이 이토록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는지 문득 이해가 갔다. 뼛속 깊이 그들은 내가 차마 판을 엎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5년의 연애. 나는 그의 월급이 150만 원 남짓일 때부터 곁을 지켰고 그가 스타트업을 차려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까지 함께했다. 그의 회사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 적금을 깨서 직원들 월급을 대신 챙겨주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3일 밤낮을 내내 병실을 지키며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도 나였다. 그리고 이 집 계약금만 낸 것도 아니고 대출을 낀 것도 아니었다. 내가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00% 현금 결제한 집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번듯한 보금자리를 가지고 시집 가길 바라는 마음에 고향에 있던 낡은 집까지 팔아 4억 원을 보태주셨다. 그때 나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며 앞으로 정말 잘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잘 살겠다는 결과가 결국 임지수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등기권리증 내놔. 그는 어리둥절해했다. 뭐 하려고? 나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다. 집 문서 내놓으라고. 임지수는 즉시 등기권리증을 등 뒤로 감추며 비웃었다. 이건 내 명의로 된 내 문서예요. 내가 무슨 수로 당신한테 주겠어요? 나는 곧장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힘을 쓸 줄 몰랐는지 얼굴빛이 확 변했다. 이거 놔. 돌려줘. 민우야. 강민우가 황급히 달려와 내 손을 떼어냈다. 서진아, 이제 그만 좀 해. 다음 순간 나는 손을 치켜들어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거실 전체에 정막이 감돌았다. 강민우의 고개가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그의 눈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손을 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뺨을 때리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졌다. 이 뺨은 나 자신을 대신해 때린 것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우, 나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것뿐이지. 말을 마친 나는 그를 밀쳐내고 등기권리증을 낚아챘다. 나와 임지수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권리증이 바닥에 떨어지며 쫙 펼쳐졌다. 소유자, 임지수. 공동 소유자라는 텅 비어 있었고 내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권리증을 주워들고는 재빨리 사진을 한 장 찍고 뒤돌아섰다. 강민우가 현관문까지 쫓아왔다. 진아, 충동적으로 굴지 마. 일단 내일 결혼식부터 무사히 치르고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나는 우뚝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아직도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작 집 한 채 때문에 우리의 5년 감정을 다 망치겠다는 거야?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빨을 꽉 깨물고 말했다. 집 한 채 때문이 아니라 오늘에야 똑똑히 알게 됐기 때문이야. 지난 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한 건 나 혼자였다는 걸.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결혼식을 취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집 내가 무조건 되찾을 거야. 나는 그와 임지수를 번갈아 쏘아보았다. 그리고 너희 둘 누구 하나 온전하게 빠져나갈 생각 마. 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내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화가 나서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상황에서 우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법원 등기국으로 향했다. 업무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대기석에 앉아 타는 속을 달래며 순서를 기다렸다. 내 차례가 되자 창구의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에게 물었다. 본인이 임지수 씨 소유 주택의 명의자 맞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 남아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신분증을 내밀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실구매 대금 결제자입니다. 이 주택의 등기 정보와 명예 이전 진행 내역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나를 쓱 보았다.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듯 그녀는 아무 내색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체 상세 내역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으나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일부 등기부 등본 확인은 가능합니다. 현재 분쟁 중이시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집은 내가 샀고 돈도 내가 지불했다. 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산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서명자는 임지수 씨입니다. 등기 신청 서류도 모두 완비되어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매매 계약서 서명자가 임지수라고? 맞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부동산 중개소에 갔던 날, 계약서 주요 서명란에 사인한 사람은 나였다. 서명할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강민우에게 카톡으로 사진까지 찍어 보내며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 라고 자랑까지 했었다. 내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 주누름 직원이 다시 일러주었다. 그 당시 본인이 보관하신 계약서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서명 위조나 위임장 위조가 얽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등기부 등본 열람 신청서를 든 채 밖으로 나왔다.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 갤러리를 뒤졌다. 찾으면 찾을수록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계약 당일 나는 겉표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사진을 찍었고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은 살짝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강민우는 나에게 중간에 있는 양식들은 일단 비워두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했었다. 당시 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고 그를 의심 없이 믿어버렸다. 그래, 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던 것이다. 휴대폰이 징 울렸다. 강민우였다. 그는 나에게 아주 긴 메시지를 보냈다. 진아, 너 지금 화난 거 아는데 일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수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어. 내가 그 애한테 마음의 빚이 좀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임시로 명의만 올려둔 거야.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한 사람은 항상 너였어. 안 그랬으면 내가 왜 너랑 결혼하려고 했겠어. 제발 철 좀 들어줄래? 낡은 과거의 일들을 자꾸 현재로 끌고 오지 마. 집은 죽은 물건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거잖아. 내 모든 건 이미 네 건데 뭘 더 따지려는 거야.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내 모든 건 이미 네 건데. 그는 마치 나에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직후에 임지수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그녀가 메인 침실 거울 앞에서 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오늘 오후 웨딩 플래너에게서 받아 신혼집에 걸어두었던 바로 그 드레스였다. 사진과 함께 메시지 한 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웨딩드레스 허리가 좀 크긴 한데 상관없어요.
내가 입어도 꽤 예쁘네요.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손이 1초 정도 멈칫했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그녀와 강민우가 나눈 대화 내역, 등기권리증 사진,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까지 모조리 캡처해서 절친인 고유리에게 보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믿을 만한 변호사 좀 구해줘. 최대한 빨리. 고유리에게서 즉각 전화가 왔다. 너 지금 어디야? 법원 등기소 앞.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지금 당장 갈게. 고유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밖이 새카맣게 어두워진 후였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내 쪽으로 곧장 달려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은 이거였다. 네가 당장 쫓아가서 그 쓰레기 2마리를 16층 밖으로 집어 던지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참은 거다. 나는 그녀의 말에 픽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그냥 나 자신을 집어 던지고 싶어. 내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멍청한 생각이 들어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야. 고유리는 내 손에 밀크티를 쥐어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랑에 미친 뇌가 들어있었겠지. 근데 괜찮아. 오늘 밤 수술로 확 도려내버리면 되니까. 그녀의 일 처리는 엄청나게 빨랐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녀는 변호사의 카톡 프로필을 내게 공유했다. 저장된 이름은 딱 3글자, 백태경. 우리 친오빠 친구야. 혼전 재산 및 부동산 분쟁 전문이지. 완전 톱 클래스야. 고유리가 덧붙였다. 입도 험한데 일 처리하는 건 더 험악해. 게다가 여자 돈 뜯어먹으면서 순정파인 척하는 새끼들을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거든. 백태경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그저 새카만 검은색 배경뿐이었다. 인스타그램도 비공개 계정이거나 게시물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백태경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관련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채팅, 통화, 대면 상담 중 어느 쪽이 편하십니까? 나는 조금 놀랐다. 고유리가 옆에서 힐끗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생산성 쩌네. 대면으로 하죠. 지금 시간이 됩니다. 내가 답장을 쳤다. 백태경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의 위치를 하나 보내왔다.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나는 고유리가 했던 입도 험하고 일 처리는 더 험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앞에 남자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 올린 채 불필요한 표정 하나 없이 앉아 있었다. 눈빛은 매우 단단하고 깊었다. 그는 내 휴대폰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확인하고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집 구매 대금 이체 내역, 원본 영수증 확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CCTV 기록이나 중개업자 혹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빈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2초간 침묵했다. 네. 몇 장 한 적 있어요. 백태경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마치 남에게 철저히 사기당한 바보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이빨을 꽉 깨물고 딱딱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아주 멍청했다는 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늦진 않았군요. 그는 내 쪽으로 휴대폰을 밀어주며 매우 빠르게 말했다. 첫째, 이 사건은 당신이 그놈 첫사랑과 치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재산 갈취 행위이며 문서 위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놈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세요. 둘째, 지금부터 강민우와 감정적인 대화는 일절하지 마세요. 오직 증거로만 말하십시오. 셋째, 파혼을 결정했다면 놈에게 단 1초의 유예 시간도 주어선 안 됩니다. 유예 시간은 놈이 재산을 빼돌리고
진술을 맞출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적으로 증거가 충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미리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 집 놈들이 절대 쉽게 삼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 순간 어젯밤부터 내 가슴을 짓누르며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응어리가 마침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백태경은 나를 보며 담담히 대답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부류를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놈들이 제일 잘하는 짓이 피해자 스스로가 처음부터 게임에서 졌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하나씩 일정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3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최대한 상세하게 뽑으세요. 둘째, 강민우와 주고받은 집, 결혼식, 인테리어, 결제와 관련된 모든 카톡 내역을 백업하세요. 셋째, 임지수가 보낸 어떤 것도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굴수록 더 많은 증거를 남기게 될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앉아있던 고유리가 끼어들었다. 경찰 신고는요? 할 수는 있지만 당장 결과가 나올 거란 기대는 마세요. 백태경이 대답했다. 우리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할 겁니다. 서진아 씨가 실제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명의를 도용했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판은 뒤집힙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아까 문자에서 강민우가 임지수 명의로 임시로 해둔 건 그녀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라고 했었다. 백태경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그 말 원문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문장이 그놈 목줄을 챈 겁니다. 카페를 나섰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고유리는 기어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직접 말해야 해. 그녀는 평소에 장난기를 거둔 채 나를 바라보았다. 버틸 수 있겠어? 나는 옅게 웃었다. 못 버텨도 버텨야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실에 앉아 결혼식 답례품을 포장하고 계셨다. 혼자 돌아온 나를 보며 엄마는 웃으며 물었다. 민우는 어디 갔니? 오늘 밤에 둘이 신혼집 청소하러 간 거 아니었어?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내일 결혼식 안 해.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답례품 상자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베란다에서 들어오시던 아빠의 얼굴빛도 확 변했다. 무슨 일이냐? 나는 휴대폰의 사진들을 모두 열어 부모님께 보여드렸다. 엄마는 다 보고 난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이윽고 입을 여셨을 때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돈은? 돈은 네가 다 냈잖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그 자식 결혼 사기친 거야? 아니면 돈을 빼돌린 거야? 아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하셨다. 아빠는 사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몇 가지 정황을 내게 물으신 뒤 딱 한마디만 하셨다. 결혼 취소하고 집 찾아와라. 그 자식들 바닥으로 끌어내려 더 이상 엮일 필요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다. 다시 나오실 때 엄마의 손에는 예전에 집을 팔고 받은 영수증과 내게 돈을 이체해준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이거 다 챙겨가. 엄마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단 한 푼도 그 새끼들이 꿀꺽하게 내버려 두지 마.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나는 부모님께 이 말을 꺼내는 게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두 분은 나를 탓하지도 내 멍청함을 혼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내 편에 서주셨다. 그날 밤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답례품 상자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내일이면 우리 딸 번듯하게 시집 보낼 줄 알았는데 엄마는 훌쩍이며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그런 놈한테 시집 갈 바엔 안 가는 게 천번만번 낫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처음엔 강민우였고 다음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웨딩홀, 예식장 직원, 친척들까지. 내일 예정된 대본이 왜 바뀌었냐고 번갈아가며 묻는 연락이 폭주했다. 새벽 일시 정각, 강민우의 어머니가 나에게 직통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진아야, 너 참 너무 철없이 구는구나.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식구 되는 건데. 지수는 민우 옛날 친구고 지금 형편도 어렵다니 한번 도와주는 게 어때서? 너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질 거면 내일 결혼식 다 망칠 작정인 거냐?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해 백태경에게 보냈다. 그가 정확히 6글자로 답을 보내왔다. 계속 떠들게 두세요. 나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문득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나는 녹음 앱을 켠 채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즉각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이 지경까지 난리를 쳐놓으면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우리 강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니?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님, 그 집은 제가 제 돈으로 100% 현금 박치기해서 산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쏘아붙였다. 네가 다 냈으면 어때서? 결국 너도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랜데. 요즘 애들은 참 너무 계산적이야. 여자가 시집을 가면 좋은 항구를 찾아 정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깟 돈 뭉치 좀 끌어안고 있다고 다가 아니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어머님은 왜 아들한테 임지수라는 항구를 찾아서 정착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지수랑 민우 일은 옛날 옛적에 끝난 일이야. 너 자꾸 퀴퀴한 옛날 일 들먹이면서 사람 괴롭히지 마라. 게다가 지수는 몸도 안 좋고 갓 귀국해서 머물 데도 없는데 잠시 머무르는 게 어때서 그래? 나중에 네가 강씨 집안 며느리 될 텐데 좀 아량이 있어야지.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님 아량, 한번 태평양 같으시네요. 며느리 돈으로 산 집을 아들 전 여자친구한테 보상으로 주라고 할 만큼이요. 그녀는 진짜로 분통을 터뜨렸다. 서진아, 너 주제넘게 굴지 마. 민우가 너랑 결혼해주는 건 네가 착하고 얌전해서야. 너 이렇게 판 엎어버리면 소문 쫙 나서 누가 널 데려가겠어? 나는 녹음 저장 버튼을 눌렀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화조차 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이 말들은 내 입에 떠먹여주는 완벽한 증거물이었으니까.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제가 12억을 들여 집을 샀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녀는 즉각 대답했다. 그 집 어차피 나중엔 네가 들어가 살 텐데 누가 살면 어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나는 대답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해 백태경에게 바로 보냈다. 몇 분 후 그가 답장을 보내왔다. 내일 결혼식장 갈 용기 있습니까? 나는 그 문장을 빤히 바라보았다.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놈들 체면을 바닥에 처박아 버리세요.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메이크업을 마치고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고유리는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진짜 입을 거야?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덧발랐다. 입어야지. 돈 낸 건데
안 입으면 아깝잖아. 그녀는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좋아. 네 그 미친 짓 완전 마음에 들어. 호텔 웨딩홀 측은 이미 죽 끓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내가 로비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동정하는 사람,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사람 등 다양했다. 강민우는 신랑 턱시도를 입은 채 웨딩홀 입구에 서 있었고 그의 안색은 극도로 나빴다. 밤을 새웠는지 눈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도대체 어쩔 작정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결혼식 하러 왔지. 네가 그랬잖아. 일단 식부터 올리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는 미간을 구겼다. 더 이상 일 키우지 마. 일 커져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가볍게 물었다. 나한테 좋을 게 없어? 그럼 누구한테 좋을까? 너랑 네 첫사랑한테? 그의 눈에 인내심이 바닥난 기색이 스쳤다. 오늘 지수 안 와. 적당히 선 좀 지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 여자 안 찾을게. 말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강민우가 내 팔을 낚아챘다. 서진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일단 식부터 올리자. 집 문제는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알겠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보상? 내 돈을 가져가서 그걸로 날 보상해 주겠다고?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너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늘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네. 말을 마치고 나는 당당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예식 시작 10분 전 사회자가 다가와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프닝 전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영상을 하나 틀고 싶거든요. 사회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강민우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전혀 모른 채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는지 안색이 약간 풀려 있었다. 하지만 웨딩홀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사진이 띄워지는 순간 상황은 돌변했다. 첫 번째 사진은 소유자 이름 임지수가 선명히 적힌 등기권리증 내부 페이지였다. 두 번째 사진은 내가 집값 100%를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서였다. 세 번째 사진은 임지수가 신혼집 거울 앞에서 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식장 전체가 1초 동안 숨을 죽인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 다음 순간 온 홀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발하듯 울려 퍼졌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엄마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지만 등은 꼿꼿이 세우고 계셨다. 아빠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계셨다. 강민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미친 듯이 방송실 쪽으로 달려갔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네 번째는 그가 내게 직접 보낸 카톡 내용이었다. 지수 명의로 임시로 해둔 건 보상 차원이었어. 다섯 번째는 어젯밤 그의 어머니와 통화했던 음성 녹음이었다.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식구 되는 건데 민우가 너랑 결혼해주는 건 네가 착하고 얌전해서야. 네가 집 샀어도 나중에 네가 들어와 살 텐데 뭘 꼬치꼬치 따져. 홀 안의 수근거림은 갈수록 거세졌고 파도처럼 높아졌다. 친척들 중 몇몇은 대놓고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 저건 사람을 얕봐도 유분수지. 예비 신부 돈 뜯어다가 전 여친 집 사주는 새끼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이게 무슨 놈의 결혼식이야. 강민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내 앞까지 달려와 마이크를 뺏으려 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뺨은
어제 덜 때린 몫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는 마이크를 쥐고 무대 아래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객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원래 제 결혼식을 축하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제가 전액 현금으로 산 신혼집 등기권리증이 제 이름이 아닌 예비 신랑의 첫사랑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돈, 우리 부모님이 집을 팔아 보태주신 돈, 제가 밤새 야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결국 남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웨딩드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21번 고르고 계속 말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결혼식을 취소하겠습니다. 식사는 편히 하시고 가십시오. 저희 측 하객분들이 내신 축의금은 제가 모두 한 분 한 분께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강민우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신랑 측은 알아서 본인이 싼 똥 치우시길 바랍니다. 무대 아래는 완전히 폭발했다. 강민우는 결국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를 악물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서진아, 너 진짜 미쳤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미친 건 널 사랑했던 과거의 나겠지. 이딴 짓 해서 너한테 무슨 득이 있다고. 이래. 적어도 너한테 득될 일은 없게 만들었지. 말을 마친 나는 부케를 그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집어던졌다. 선물이다. 걔나 갖다 주든가. 강민우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고유리가 그녀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는 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이 기집애 머리카락한 오리라도 건드려봐. 가만 안 둬. 우리 아빠도 성큼성큼 다가오셨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아빠가 이성을 잃으신 건 처음이었다. 아빠는 강민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통을 치셨다. 강씨 집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 딸 돈 사기 처먹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예식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지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 자신조차 낯설 만큼 소름 끼치게 차분했다. 나는 무대에 서서 원래 내 것이어야 했던 결혼식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정으로 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가장 아픈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냉철함 뿐이었다. 파혼을 선언한 직후 나는 곧바로 백태경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는 이미 가압류 신청서, 증거 목록, 그리고 소장 초안을 모두 준비해둔 상태였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회의실에 앉아 마치 완전히 다른 인생에서 걸어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백태경은 나에게 목록표 하나를 건넸다. 앞으로 꽤 피곤해질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피곤한 건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 여론, 도덕성 같은 걸 무기로 당신을 계속 최참매며 양보를 강요할 겁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것이 내가 처음 본 백태경의 미소였다. 아주 희미했지만 무척 아름다웠다. 내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지만 나는 즉시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이어진 3일 동안 나는 증거를 수집하느라 거의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은행 거래 내역, 주택 매입 대금 이체 영수증, 인테리어 수리 영수증, 가구 계약금 영수증, 웨딩홀 계약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집을 팔고 내게 돈을 붙여준 이체 내역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모아 완벽한 한 세트의 서류 파일로 정리했다. 고유리는 나와 함께 분양사무소에 가서 CCTV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처음에 분양소장은 시간이 꽤 지났다며 핑계를 대고 자료 제공을 꺼려했다. 하지만 백태경이 나타나 단 몇 마디만 하자 그는 퇴로가 완전히 차단당하고 말았다. 실제 대금 지불자인 서진아 씨에게는 증거 보전 권리가 있습니다.
귀사가 누가 진짜 구매자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타인의 명의 등록을 도왔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귀사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장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허둥지둥 곧바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 속에는 매매 계약서 주요 서명란에 앉아 사인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가 계약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강민우는 옆에 앉아 이따금 종이를 건네주기만 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강민우 측에서 밤잠을 설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소장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강민우는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내 앞길을 막아섰다. 점심시간이라 회사 로비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며느리를 들인다더니 원수를 들였을까. 집도 그냥 살라고 내줬는데 굳이 우리 민우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속이 시원하겠니.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예전에 강민우와 다툴 때마다 그가 지겹게 내뱉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네가 좀 양보해라. 늘 나에게 양보를 강요했던 그 말. 그래서 매번 그녀가 선을 넘어도 나는 꿀꺽 삼키며 참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참지 않을 생각이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님, 오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오세요. 하지만 흑백을 뒤집진 마시죠. 그 집은 저한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돈은 제가 다 냈는데 문서에 적힌 이름만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몬 게 아니라 증거가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격할 줄은 예상 못한 눈치였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민우가 나섰다. 서진아, 우리 따로 얘기 좀 할까? 꼭 이렇게 우리 회사, 네 회사 사람들 다 보게 난리를 쳐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네 첫사랑을 내 신혼집에 쑤셔 넣을 때 내 체면은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이를 꽉 깨물었다. 돈은 다 돌려줄 수 있어. 근데 그 집은 지금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 지수 쪽 상황이 돈은 전이 땅 모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또 임지수 타령이네. 강민우, 요즘 그 여자 이름이 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웃음거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진아,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릴래? 지수네 집안이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 걔네 아버지 빚더미에 앉았거든. 이 집이 지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걔 당장 몸 누일 곳조차 없게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아서 그 여자 피난처로 내줬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뭘로 보상할 건데? 네 알량한 양심으로? 애초에 양심이란 게 있긴 해? 그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기어코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나와야겠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뻔뻔한 거지. 너희. 말을 마친 나는 로비 경비원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경비 아저씨, 경찰에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강민우의 어머니가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로비에 몰려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휴대폰이 징울렸다. 백태경이었다. 당신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 데리러 왔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겸사겸사 제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한테 함부로 구는 간 큰 놈이 누군지도 볼 겸 해서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때마침 강민우가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고 있었다. 백태경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짙은색 수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강민우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백 변호사님, 이건 저와 진아의 사적인 일입니다. 백태경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재산 갈취, 사문서 위조, 의뢰인 스토킹.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죄목을 추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강민우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이빨을 빠드득 갈았다. 서진아, 너 진짜 이런 외부인 하나 때문에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야겠어? 그제야 백태경은 눈을 치켜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서진아 씨 입장에서 지금 외부인은 그쪽입니다. 그 말은 치명타였다. 그 자리에서 박수라도 치고 싶을 만큼 통쾌한 일격이었다. 강민우는 말문이 막힌 채 새파랗게 질렸고 결국 한마디만 내뱉고 돌아섰다. 두고 봐. 너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태경이 나를 쳐다보았다. 견딜만 합니까?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네, 지금 상태 아주 좋아요. 적어도 결혼식 전날 밤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거의 매일같이 백태경을 만났다. 로펌 사무실이 아니면 증거를 수집하러 가는 길에서였다. 나는 그가 참 묘한 사람이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저 곁에 서 있어 주는 것마저도 모든 일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 하루는 밤 11시까지 이리저리 뛰느라 지쳐 편의점 앞에 주저앉아 삼각김밥을 베어물고 있을 때였다. 온몸이 녹초가 된 기분이었다. 백태경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다. 커피 그만 마셔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잤잖습니까? 나는 우유를 받아들고 불쑥 그에게 물었다.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제 사건에 진심이세요? 그는 나를 힐끗 보았다. 제가 변호사니까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그렇게 많이 맡으시면서 모든 의뢰인한테 이렇게까지 바짝 붙어서 챙겨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엔 그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옆에 내려놓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이런 사건은 절대 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표정 하나 없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고유리가 몰래 귀띔해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사실 우리 태경 오빠, 너 대학 때 만난 적 있대. 뭐? 너 대학교 때 토론대회 나갔을 때 제2 토론자로 나갔었잖아. 그때 오빠는 타 대학 교류생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대. 고유리는 백태경이 당시 내 모습을 보며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절대 지지 않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친오빠랑 그 양반이 술 마실 때 슬쩍 캐냈지. 고유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덧붙였다. 근데 그 양반 너한테 그 얘기 할 생각 없어 보이더라. 네가 지금 약해진 틈을 타서 수작 부린다고 오해할까 봐 그런 거겠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지만 나는 즉시 억눌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집을 되찾는 일이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임지수가 먼저 백기를 들고 나섰다. 그녀는 내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장소는 신혼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카페였다. 그날 그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마치 자신이 세상 가장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인 양 연기하려는 것처럼. 커피를 휘저으며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일 가치가 있어요? 민우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가 고통받는 건 두 사람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해서 찔렸기 때문이겠지. 찔려요? 그녀가 비웃었다. 서진아 씨,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 좀 그만해요. 민우가 당신 곁에 있었던 건 그저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은 결혼하기에 적당했고 같이 무난하게 살기에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당신의 가치 아닌가요?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찔렀다고 생각했는지 미소가 더 짙어졌다. 그리고 사랑이 있네 없네 하는 거 어른인데 누가 그런 거 신경 써요? 민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늘 나였어요. 어른인데도 그런 거로 꼭 간자고 하는 다탄. 그 정도는 당신도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주 무덤덤하게 반문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체면 차리고 물러나요. 그게 우리 모두한테 좋으니까. 그 집 당신이 돈 낸 거 아니까 민우가 나중에 천천히 갚겠다고 했어요. 만약 진짜 재판까지 간다면 결국 개망신 당하는 건 당신뿐일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자를 꽉 잡지 못한 건 당신 탓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졌다. 남의 집을 빼앗고 남의 웨딩드레스를 훔쳐 입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승자인 양 굴 수 있는지.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미소 지으며 그녀를 보았다. 임지수, 당신이 오늘 왜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지 알아?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죠? 당신은 내가 아직도 당신이랑 그 남자 하나 두고 아등바등 치정 싸움이나 하는 줄 알거든. 나는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근데 어쩌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네 것도 아닌 걸 꾸역꾸역 삼킨 걸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드는 것뿐인데. 그녀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아, 방금 우리 대화 내용 전부 다 녹음했어. 임지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는 가방을 챙겨들고 비웃었다. 협조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서진아, 너 진짜 악독하구나.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독인객인이지. 그날 저녁 나는 녹음 파일을 백태경에게 넘겼다. 다 듣고 난 그의 눈빛에 마침내 흔치 않은 만족감이 서렸다. 아주 훌륭하군요. 나는 웃었다.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이제 그물을 걷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바로 다음 날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우리는 즉시 법원 등기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은 강민우와 임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공인중개사를 찾았고 헐값에라도 집을 금매로 넘겨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문 앞에 서서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날 뻔했다. 강민우는 나를 정말 바보 천치로 본 모양이었다. 백태경의 얼굴은 몹시 차가웠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지요. 처음에 공인중개사는 그저 평범한 매도 의뢰일 뿐이라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백태경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책상 위에 쾅 내려놓자 소장의 안색이 확 변하며 허둥지둥 매물 정보를 내렸다. 내가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문 밖에서 임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진아, 꼭 사람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해?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성큼성큼 들어왔다. 얼굴에 가득하던 가증스러운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자의 악의만 가득했다. 이 집 명의는 내 거야. 내가 팔든 말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도 그저 이름만 올려둔 거란 걸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연기 좀 그만해. 그 집이 진짜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마.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 있으면 재판장 가서 뺏어보시든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기대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돌연 이빨 사이로 도끼 서린 말을 내뱉었다. 네가 이겨서 뭐 어쩔 건데. 민우는 여전히 날 사랑해. 널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넌 집은 찾겠지만 남자는 절대 못 찾아.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단 한 줌의 감정도 잃지 않았다. 임지수, 넌 아직도 강민우를 뺏은 게 네가 이긴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멈칫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건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아.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걸어갔다. 내 등 뒤로 이성을 잃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갈라져 울렸다. 서진아, 너무 잘난 척하지 마. 민우는 널 동정했을 뿐이야.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백태경이 차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한참을 달린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원래 그렇게 말해 날이 서 있었습니까?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왜요? 내 전투력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의 눈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올곧았다.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예전의 나를 알아요? 그의 손은 여전히 운전대에 놓여 있었다. 2초간의 침묵 후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고유리한테 들었어요. 백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왜 여태까지 말 안 했어요?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도 필요 없나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되물었다. 지금 당신 마음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있습니까? 나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재판 전 조정기일은 보름 뒤로 잡혔다. 그날 나는 백태경과 함께 참석했다. 강민우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입고 있는 수트는 헐렁거렸고 며칠 밤을 설친 듯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동정심 따위는 일도 생기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진 사람의 몰락은 불쌍한 게 아니라 자업자득이었다. 조정실에서 강민우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혼인 전 공동자산 및 자발적 증여 방향으로 몰아가려 애썼다. 그의 말은 아주 매끄럽고 그럴듯했다. 그렇고만은 독했다면은 서진아 씨와 강민우 씨는 연인 기간 동안 함께 결혼을 준비해왔습니다. 비록 서진아 씨가 주택 대금을 지불하긴 했으나 이는 결혼을 전제로 강민우 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지수 씨 명의로 등록한 것 또한 새 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듣고 있던 나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반면 백태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증거 파일들을 차례대로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이것은 모든 은행 이체 내역입니다. 자금 출처는 명확히
제 의뢰인과 그녀의 부모님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분양 사무소의 초기 고객 등록부와 계약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실제 집을 구매할 의도가 제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이것은 강민우 씨가 제 의뢰인에게 보낸 원본 카톡 메시지로 집을 임지수 씨 명의로 한 것이 보상 차원이었음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지수 씨와 제 의뢰인의 통화 녹음 파일로 그녀가 집을 고를 때부터 인테리어까지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반영했음을 인정하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집을 갈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주택 매매 위임장에 서명된 필적은 육안으로 대조해봐도 제 의뢰인의 평소 서명과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 측은 이미 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두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의 안색이 확 바뀌었고 강민우도 번쩍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마 그제야 그는 진짜로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단순히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를 감옥에 쳐넣을 작정이라는 걸. 조정 휴의 시간.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진아,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 정말 나를 이렇게 철저히 망가뜨려야겠어? 나는 그를 보며 헛웃음만 나왔다. 강민우, 이 지경까지 와서도 내가 널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뭔데?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내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고 평판은 바닥에 처박혔어. 친척들이랑 친구들도 다 날 욕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도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반문했다. 그럼 나는? 네가 뺏어간 내 돈, 네 첫사랑 소원 풀어주려고 갈취한 내 집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너와 네 엄마한테 짓밟힌 내 자존심은? 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너한테 제일 역겨운 점이 뭔지 알아? 딴 여자를 사랑하면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넌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서 단물은 끝까지 다 빨아먹으려 했다는 거야. 너를 안 사랑한 게 아니야. 강민우가 다급히 변명했다. 그냥 지수를 아직 못 낳았던 것 뿐이야. 나는 그를 보며 기가 막혀 실소가 터졌다. 그러니까 넌 그 여자를 못 놓겠으면서 나더러 내 돈 내서 너희 둘 사랑의 레드카펫을 깔아달라 이거지. 원래 계획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천천히 보상해 주려고 했겠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나 속여서 애 낳게 한 다음 평생 주참하려고? 강민우,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용하기 쉬웠을 뿐인 거야. 그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모든 걸 이해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유일한 사랑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이리 재고 저리 재본 끝에 선택한 가장 안심되고 가장 실용적인 최적의 대안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놈의 최적의 대안 노릇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를 비켜 지나쳐 곧장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위임장의 핵심 서명은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이 결과는 민사소송을 단숨에 형사소송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죄목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강민우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임지수 역시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내게 카톡을 보내왔다. 처음 몇 통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진아 씨,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나도 민우한테 속은 거예요. 그 집 내가 달라고 억지 부린 거 아니에요. 민우가 자기가 나한테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빚진 게 있다면서 먼저 제안한 거라고요. 고소 취하해 줄 수 없어요? 집 돌려줄게요. 내가 물러날게요. 집 그 메시지들을 보며
나는 거울 앞에서 내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당신은 그저 같이 무난하게 살기에 나쁘지 않다고 짓거리던 그 말투도 떠올랐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그저 실소가 나왔다. 사람 참 간사하다. 이익을 챙길 때는 온 세상 이치가 다 자기 편인 양 떠들더니 이제 와서 다 토해내게 생기니 자기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울부짖는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메시지를 백태경에게 전달했다. 그는 딱 4글자로 답을 보냈다. 계속 진행. 결국 다급해진 임지수는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가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우산을 든 채 창백하고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서진아 씨, 얘기 좀 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할 얘기 없는데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민우가 아직 카드를 하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수리비랑 가구 산 돈을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걸로 몰아붙여서 당신을 역으로 물어뜯을 속셈이에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전에 민우가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약점 잡기가 제일 쉽다고요. 일단 결혼식만 치르고 나면 나중에 명의가 당신 이름이 아니란 걸 알게 돼도 체면 때문에 꼭 참을 거라고. 그때 가서 좋은 말로 좀 구슬리면 며칠 화내다 말지 절대 진짜로 떠나진 않을 거라고요.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또?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혼할 여자는 굳이 많이 사랑할 필요 없대요. 그냥 대화 잘 통하고 자기한테 내조만 잘해주면 그만이라고. 진짜 사랑은.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쓰디쓴 목소리로 덧붙였다. 첫사랑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거고 마누라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리는 용도일 뿐이래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온기마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그놈의 첫사랑이란 것 때문에 진 게 아니었다. 나는 한 인간의 소름 돋는 계산판 위에서 진 것이었다. 그는 고민하거나 갈등한 게 아니라 그저 지독히도 탐욕스러웠다. 젊은 시절의 설렘도 갖고 싶고 현재의 안정적인 실리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그의 눈에 가장 현실적이고 희생시키기에 딱 알맞은 만만한 타깃이었던 거다. 나는 임지수를 보며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지?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지금은 나까지 함정에 빠뜨리려 하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일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 해요. 내가 당신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서류를 위조하고 집을 가로채려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서진아 씨, 그 남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이에요.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임지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여자 역시 강민우라는 남자가 쓴 각본에 노란한 또 다른 체스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단지 나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멍청했을 뿐. 그래서 꼴 좋게 당한 거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법정에 서서 증언해. 그녀는 멈칫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분쟁은 꼬박 3개월을 끌었다. 그 3개월 동안 무너져 내리고 불면증과 구역질에 시달리던 시간부터 서류를 뒤적이며 법정에서 대면할 만큼 차분해지기까지 나는 마치 내 살꿈을 통째로 벗겨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뼈대가
자라나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공판날, 강민우는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법정에서 백태경은 모든 논리적 흐름을 완벽하게 제시했다. 실제 주택을 구매한 자는 제 의뢰인이며 대금을 지불한 자도 의뢰인입니다. 구매 의도 역시 그녀의 것이었고 결혼을 위해 준비한 모든 정황 증거 역시 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임지수 씨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문서상 이름만 올려둔 자에 불과합니다. 이 명예 도용은 위조된 위임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실제 대금 지불자인 제 의뢰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임지수가 결국 증인석에 섰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낸 돈이 아님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분명히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그 집에 사는 동안 내 물건을 사용하고 내 드레스를 입으며 나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까지 고백했다. 증언하는 내내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강민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저는 그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원고석에 앉아 그 말을 듣는 내 입술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원만하게 해결해? 그가 말하는 원만함이란 나를 속여 결혼이라는 놈으로 끌어들인 뒤 나의 반항심을 서서히 갉아먹겠다는 뜻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의 계산은 완벽히 빗나갔다. 판결이 나오는 날 고유리는 나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다. 그녀는 법원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연신 비벼댔다. 반면 나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결과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이 지경까지 왔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패소한다 해도 받아들이겠지만 절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었다. 백태경이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매우 묵직했다. 내 앞까지 다가온 그는 2초간 나를 응시하더니 판결문을 내밀었다. 이겼습니다. 나는 당장 손을 뻗어 받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결과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백태경이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이 서진아 씨에게 있음을 인정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상대 측은 모든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명 위조 및 허위 서류 등록권은 별도의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제대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또렷하게 들어서였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고유리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나를 꽉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며 웃어댔다. 진아야, 네가 해냈어. 진짜 다 되찾았어. 내 눈시울이 즉각 뜨거워졌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고개를 숙여 판결문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번엔 상처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마침내 내 힘으로 내 것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나는 꽤나 비참하게 울고 말았다. 백태경이 옆에 서서 내게 티슈를 건넸다. 그는 울지 마라, 다 지나갔다 같은 뻔한 빈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딱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이 악물고 버텼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으니까. 결혼식 전날 밤 임지수가 신혼집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나는 마치 깊은 물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날 나는 반차를 냈다.
등기소 창구 직원이 내게 새 등기권리증을 내밀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소유자란에 마침내 내 이름 서진아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세 글자를 나는 꼬박 1분 동안 아주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마치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듯 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고유리는 내 옆에 서서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다. 자자자, 권리증 높이 들어봐. 내가 기념사진 한 장 쾅 박아줄게. 쓰레기는 가고 집문서는 돌아왔다. 나는 그녀의 장난에 웃음을 터뜨리며 권리증을 높이 치켜들었고 그녀는 사진을 찍어주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나는 딱 한 줄만 적었다. 내 이름이 다시 쓰인 날, 진정한 자신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창은 폭발했다. 축하한다는 사람, 강민우를 가루가 되도록 까는 사람 등 다양했다. 나보고 정말 사이다라며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문득 과거의 나를 숨막히게 했던 남들의 시선이 사실 별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체면을 차리려 할수록 남에게 약점을 잡히기 쉽다. 반대로 내가 당당해지면 남들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 나중에 강민우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온 적이 있다. 그때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고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문서 위조 건으로 형사 기소까지 된 상태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하룻밤 새 10년은 늙어 보였다고 했다. 진아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이제 티끌만큼의 미동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무슨 일인데?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안 봐. 그냥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네 사과, 나한텐 이제 일원어치 가치도 없어.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넌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맞아. 예전에 난 속이기 아주 쉬웠지. 나 후회하고 있어. 내가 되물었다. 뭘 후회하는데? 나를 완벽하게 속이지 못한 거. 아니면 내 목줄을 확실히 쥐지 못한 거. 진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강민우, 네가 제일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 수학이 너머는 고요했다. 나는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다. 네가 나를 놓쳐서가 아니야. 넌 기꺼이 너와 함께 밑바닥을 견뎌주려 했던 사람을 세상에서 널 가장 경멸하는 사람으로 네 손으로 직접 바꿔놓은 거야. 상대편은 완전히 침묵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번호를 차단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2번 다시 나타날 자격조차 없다. 집을 되찾은 후 나는 바로 이사하지 않았다. 나는 집 전체를 한바탕 갈아엎었다. 임지수의 취향대로 고른 인테리어 소품은 전부 버렸고 메인 침실의 침대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꿨다. 커튼을 바꾸고 소파 커버를 교체하고 도어락도 새로 달았다. 심지어 발코니에 있던 치자꽃 화분까지 아파트 1층 경비실 아주머니께 드려버렸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받으시면서 물으셨다. 이렇게 예쁜 꽃을 왜 버려요? 나는 대답했다. 묵은 향기를 놔두면 재수 없거든요. 아주머니가 껄껄 웃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헌게 안 가면 새게 어떻게 오겠어. 그 농담 같은 말이 나중에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나도 몰랐다. 이사하는 날 백태경이 와서 도와주었다. 원래 고유리도 오기로 했지만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생기는 바람에 발이 묶였고 멀리서 톡으로 지시만 내릴 뿐이었다. 내가 책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백태경은 이미 주방 정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햇살이 묘하게 듬직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짐 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 나도 이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다만 그때는
이 집에 서 있을 사람이 강민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잘못된 사람과 올바른 사람이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못된 사람이 집에 서 있으면 끝없이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되지만 올바른 사람은 굳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백태경이 마지막 냄비를 찬장에 넣고 나를 돌아보았다. 왜 그럽니까? 나는 시선을 돌렸다. 아니요, 그냥 생각보다 집안일 잘하시네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저를 부려먹겠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칭찬이죠. 그럼 기꺼이 받아들이죠. 냉장고 문을 연 나는 멈칫했다. 안에는 식재료, 우유, 과일, 간편식, 심지어 내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새우만두 2팩까지 꽉 채워져 있었다. 내가 멍하니 물었다. 이거 변호사님이 사오신 거예요? 네. 제가 새우만두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무언가 말실수를 한 사람처럼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백태경은 2초간 침묵하더니 결국 실토했다. 예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본 적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살짝 짓중은 마음이 들어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예전이라니 얼마나 예전이요. 그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내려놓고 마침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진아 씨, 당신이 변호사입니까? 제가 변호사입니까? 왜 자꾸 저를 취조하려 들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내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 토론대회 때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놀라 굳어버렸다. 그럼 언제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 학교 정문 앞에서 억울하게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여학생을 감싸며 학생 주임 소선생님이랑 말싸움을 한 적 있죠. 백태경이 아주 덤덤히 말했다. 분명 속으로는 무서워 죽을 것 같고 다리까지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안 훔쳤어요. 증거도 없이 억지로 죄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라고 나는 그를 응시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서서히 밀려왔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 여학생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 장면을 지금까지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거기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안 도와줬어요? 그때 이미 당신 혼자서 충분히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사실을 읊어주는 것처럼 아주 무심하게 말했지만 내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어떤 인연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단지 내가 그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을 뿐. 집 정리를 마치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거실 러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 저녁을 먹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불이 픽 꺼졌다. 두꺼비 집이 내려간 모양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더듬었다. 하지만 백태경이 먼저 일어나 차단기를 확인하러 갔다. 몇 분 후 다시 불이 들어왔다. 그가 돌아오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변호사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있습니다. 뭔데요? 누군가한테 구해야 하는 거요. 들고 있던 젓가락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주변 공기가 묘하게 고요해졌다. 나는 팽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미리 예고장이라도 날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통보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여유가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부담 주고 싶지 않고요. 내가 물었다. 그럼 왜 말한 거예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의 직구는 너무 강력해서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서진아 씨,
저는 당신이 흘린 거 주워 담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될 때 그 자리에 항상 제가 서 있을 거라고. 나는 젓가락을 한참 동안 세게 쥐고 있다가 마침내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백태경 씨, 당신 지금 반칙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라도 내릴 겁니까?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면서 그런 농담으로 사람 놀리지 마요. 놀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너무 진지했기에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밥을 한 숟갈 떴다. 두 귀가 화끈거렸다. 일단 밥부터 먹죠. 백태경은 나를 쳐다보면서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내가 퇴근할 때 나를 데리러 왔고 야근할 때면 저녁을 챙겨 보내주었으며 소송의 트라우마가 물쑥 떠오를 때면 우리 집 단지를 같이 산책해 주었다. 다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숨기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편애를 받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요란하고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눈빛 하나만으로 내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아주는 것. 입맛이 없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내 앞에 식탁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인파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것. 예전에 나는 사랑이 인내이고 양보이고 포용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내 편에 서서 내 인생이라는 저울의 균형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임을. 설 연휴가 지난 어느 주말 마침내 집안의 마지막 액자를 다 걸었다. 고유리가 헹궈 냄비와 소스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무조건 파티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무슨 파티? 그녀는 냄비를 테이블에 올리며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찡긋거렸다. 네가 고생 끝내고 새 인생 시작한 파티. 그리고 그녀는 백태경을 슬쩍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누군가가 드디어 후보 신분 벗고 정식 타이틀 달게 된 것도 축하해야지. 백태경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소파에 앉아 태연히 물을 마시고 있었고 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쿠션을 그녀에게 집어던졌다. 꺼져. 고유리는 날아온 쿠션을 낚아채며 박장대소했다. 너 지금 네 얼굴 한번 봐봐. 혈색이 싹 돌잖아. 예전보다 훨씬 보기 좋아. 역시 남자가 별로면 갈아치우고 집문서는 빼앗기면 어떻게든 다시 뺏어와야 제맛이지. 엄마도 과일 봉지를 들고 오셨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현관장 위에 놓여있는 등기권리증을 빤히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한참을 확인하고 나서야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 이제야 살 것 같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돌아왔구나.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명심해. 세상에 네 이름 석자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알겠니? 콧잔등이 찡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햄버거를 먹던 중 고유리가 잔을 들어 올렸다. 자, 진아의 새 집과 새 인생, 그리고 활짝 핀 새로운 복숭아꽃 도화살, 새로운 사랑을 위하여 건배. 나도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백태경 역시 잔을 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깊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다. 한참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임지수였다. 그녀는 살이 쏙 빠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예전의 오만함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종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당신 귀걸이에요. 슬쩍 내려다보니 결혼식 전날
내가 잃어버렸던 다이아몬드 귀걸이였다. 알고 보니 그날 신혼집에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당장 받지 않고 물었다. 여기 왜 온 거죠? 물건 돌려주려고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시울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 알아요. 나도 용서받길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 사과만큼은 당신한테 빚진 거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손을 내밀어 쇼핑백을 받았다. 다 했어요? 네. 그녀는 멈칫하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당신이 결혼식 날 했던 말,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건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말. 그땐 정말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다 맞더라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두 발짝쯤 걷다가 다시 멈춰섰다. 서진아 씨, 당신이 나보다 낫네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나은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손해보는 걸 더 이상 참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자 고유리가 물었다. 누구야? 과거의 빚잔치. 그녀가 즉각 되물었다. 그래서 빚 청산은 깔끔하게 끝났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깔끔하게 끝났어. 그날 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집은 마침내 고요해졌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밤바람을 쐬었다. 발 아래로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이 집에 온전히 입주했다. 누군가의 예비 신부로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결혼 부속품으로서도 아닌 오롯이 서진아, 나 자신으로서. 백태경이 주방을 다 치우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안 춥습니까? 괜찮아요. 그는 얇은 카디건을 내 어깨에 아주 자연스럽게 걸쳐 주었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불렀다. 백태경 씨. 네, 전에 그랬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될 때 언제든 거기 서 있겠다고. 그랬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면요. 그의 눈동자에 흔들림이 스쳤다. 매사에 이성적이고 침착한 그가 흔치 않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순간 픽 웃음이 났다. 구애할 줄 모른다더니 막상 허락해줘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건가요? 그가 실소를 터뜨렸다. 목을 대가 살짝 움직이더니 이윽고 작게 물었다. 서진아 씨, 진심입니까? 네, 감사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타이밍 좋게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론 아니죠. 나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소중히 대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당신이 알게 해줬으니까요. 백태경은 몇 초간 침묵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안착할 곳을 찾은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어 나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꽉 조이지도 너무 길지도 않았지만 내 온몸을 완벽한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이 말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했다.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발견한 사람만이 느끼는 찡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집안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나는 맨발로 거실에 나갔다.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식사와 함께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필체는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우유는 데워놨습니다. 샌드위치 식기 전에 드세요. 등기권리증은 신발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자꾸 꺼내보지 마세요. 당신이 이겼으니 몇 번이고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태경.
나는 그 메모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들어 나에게 생긴 가장 우스꽝스러운 강박증까지 그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꿈일까봐 수시로 등기권리증을 꺼내보던 습관 말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거짓된 것들은 모두 지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진실뿐이니까. 나는 아침을 챙겨들고 현관장으로 걸어갔다. 서랍 속 등기권리증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꺼내어 펼쳐보지 않았다. 그저 서랍을 가볍게 툭 치고 닫았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밖으로 나섰다. 출근을 하고 내 삶을 살기 위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눈동자에는 빛이 맴돌았고 등은 꼿꼿했다. 마치 남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의 일부를 내 손으로 직접 되찾은 사람처럼 당당했다. 아만 나는 문득 결혼식 전날 밤을 떠올렸다. 16층 엘리베이터에 서서 손을 덜덜 떨며 하늘이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그 밤을. 하지만 하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단지 무너져야 할 사람들과 무너져야 할 일들이 마침내 무너졌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잔해 속에서 나 자신을 주워 담았을 뿐이다. 훗날 누군가 그 무산된 결혼식에 대해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집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무덤덤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강렬하고 짜릿했던 반전이었다. 속아보는 건 한 번으로 족하다. 어떤 인간들은 한 번 밑바닥을 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한 번 잃었다가 내 손으로 다시 쟁취하고 나서야 왜 그토록 중요한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내 이름 같은 것, 내 자신감 같은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만의 자리 같은 것, 그리고 나 자신 같은 것. 나중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신혼집 명의가 예비 신랑의 첫사랑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한이 맺혔던 게 무엇이냐고. 나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그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 관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가 감히 내 진심을 가져다 남의 발밑에 바쳤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사건을 통해 끝내 자라난 건 그들의 탐욕이 아니라 나의 각성이었어요. 등기권리증이 내 이름으로 다시 쓰이던 날,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내 것이라는 두 글자는 누군가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든, 누구와 결혼하려 했든, 누구를 얼마나 믿었든 간에 결국 마지막 순간 나 자신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는 뜻이었다. 비 내리는 오후의 테라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